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기괴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상식들을 에스타 서먹서먹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괴하다는 이 개념이 꼭 무서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좀 신기하고 신박하고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기괴한 상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지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광견병이라 이거는 아마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매년마다 예방접종을 맞으시죠? 그래서 동물들이 걸리기 쉬운 병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 조심해야 될까?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왜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뉴욕시의 건강보건부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광견병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자, 광견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은 뉴욕주의 법에 따르면은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개, 길고양이 이런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광견병의 위험 때문인데요. 이 광견병은 포유류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걸리게 된 포유류는 상당히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름에 미칠 광자, 개견자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개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은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에 미치 광자가 써 있으니까 당연히 광견병에 걸린 동물들은 굉장히 흉포해지고 사나워지고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광견병의 증상은요, 먼저 행동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이게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애정 넘치고 친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인데 갑자기 나한테 애교를 부려 막 배를 막 까뒤집어 이런 게 단순히 얘가 나를 좋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광견병에 걸려서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비틀거리는 거, 경련 일으키는 거, 입에 개거품 무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로 사망한다고 하는데 그 잠복기는 2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 광견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치료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매년마다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으스스하고 무서운 병이죠. 치사율이 되게 높다고 하니까. 근데 전혀 막 광분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 특히 야생동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예시로 들어가지고 좀 질리실 수도 있지만 파이 이야기란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파이가 그 주인공 이름인데
걔가 집이 동물원을 운영해요. 그런데 어느 날에 그 동물원에 호랑이를 입양하게 된 거야.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으면 왔다죠. 인기가 짱짱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맹이인 주인공 파이가 자기네 동물원에 호랑이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를 자기 손에 올려가지고 직접 주는 장면이 나와. 그 호랑이가 이제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퍼뜩 말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호랑이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다가왔을 때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동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동물을 보는 나의 마음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길고양이든 들개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행동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낯선 동물들한테 너무 온정을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첫 번째 으스스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이용하면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디지털 치매가 뭐야? 전 처음 들었어요. 그죠? 야, 이거 저는 맨날 끼고 사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없이 못 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IH,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이고요. 여기에 디지털 치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을 넘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인데요. 이 치매는 의식과 감정 조절, 행동 그리고 동기부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프레드 스피처 박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인지 기능의 저하를 발생시켜서 디지털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는 만프레드 스피처 박사의 저서였던 디지털 치매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10대 아이들의 인지장애율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밝혀내게 됐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발달 중인 뇌의 운동 능력과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불안 등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보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층에게 더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쓰는 걸 좀 줄이게 하고 디지털 기기를 보지 않는 시간을 더더욱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권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건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안 좋으면 어른들한테도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마트폰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예. 저도 정말 스마트폰 매일매일 그냥 끼고 살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잡고 있고 일어나서도 스마트폰 잡고 있고 어딜 가더라도 스마트폰 놓고 다니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느끼는 건데 요거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 진짜로. 우리가 뭘 다 안 하잖아요. 얘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적당히는 화면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는 쪽으로라도 좀 차츰차츰 디톡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영상들은 보통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귀로만 들어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위주로 들으시면서 활동하시면은 이런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틈새 홍보의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하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속 은밀한 비밀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비밀 공간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숨겨져 있는 공간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걸까?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Messy Nessy Chick라고 하는 여행 작가 겸 블로거인 사람의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교회와 볼링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 볼링장이 있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에는 볼링 레인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200곳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8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교회 지하에 볼링장이 있는 것이 아주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교회 있는데 표지판에도 밑에 볼링 레인이 적혀 있죠. 교회인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 지하에는 볼링장이 있는 게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은총입니다만 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교의 모임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사교도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볼링장을 지하에다가 짓는 곳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어차피 사교 활동으로 볼링장에 갈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맥주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맥주 같은 것도 많이 판매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 아내야 남편이 볼링 치러 간대. 시내에 있는 볼링장 가서 맥주 마시면서 볼링 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교회 지하에 있는 볼링장에 가서 경건하게 목사님이랑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볼링 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도 남편을 볼링 치라고 교회에 보내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루터교, 천주교, 침례교 등등등등 모든 종류의 교회가 지하에 볼링장을 지었다고 하고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볼링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에 들어서면서 볼링 말고도 더 많은 유흥거리들이 있는데 굳이 볼링 치겠다고 교회 가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애당초에 최근 들어서면선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성업되지 않다 보니 교회도 문을 닫는 곳들이 꽤 많을 것이고 더불어서 볼링장도 같이 닫는 추세가 되긴 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도 200여 곳 정도는 이제 볼링장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아주 흔한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추가적으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일반 볼링장 같아요. 그죠? 신발 대여하는데 50센트 든다고 써있고 뭐 세탁기 같은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그냥 전형적인 그냥 볼링 클럽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기 찍혀있는 것들은 작가님이 직접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볼링 옆에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그림 같은 게 붙어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볼링을 치고 있는 수녀님의 모습까지도 이 블로그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주소 같은 것도 적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찾아보기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미국 한정이죠. 한국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막 되진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뭐가 됐든 교회 지하에 볼링장이? 이런 전혀 뜬금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꽤나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신박한 상식이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반대쪽이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대사일까? 뭔가 일단 착오를 한 것 같죠?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 보니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 뉴스입니다. BBC 뉴스랑 가디언지는 매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 환자의 잘못된 다리를 절단한 의사 벌금형 선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떡해. 자, 올해 초 오스트리아의 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잘못된 다리를 절단한 뒤에 벌금을 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노인 환자의 다리는 왼쪽 대신에 오른쪽 다리가 제거가 됐는데 이 실수가 이틀 후에야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해당 의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2,7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2,700유로 정도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이게 맞아? 다리를 잘못 잘랐는데 4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미친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간에 AFP 통신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작년 5월 프라이스타트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다리를 절단받게 됐는데 외과 의사가 절단 부위를 잘못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된 게 환자가 붕대를 감고 있었겠죠? 다리를 절단했으니까. 근데 한 이틀 후에 붕대를 교체하러 간 거야. 붕대를 교체하러 갔는데 이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여전히 남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게 됐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병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수술실의 지휘 계통에 약간의 소통 결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다리를 자르게 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지만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한 미국의 의사가 수술 도중에 당뇨병 환자의 반대쪽 다리를 절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수술 도중에 다른 쪽 다리를 자르게 됐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더 믿음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마도 이제 엑스레이 같은 그런 사진이 인화지가 앞뒤가 다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도 왼쪽 오른쪽, 반대로 꽂아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억만금을 줘도 내 다리를 자르는, 그렇게 되면 걸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맞는 처사인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착오가 없게끔 잘 더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네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쪽, 서양 쪽 도시전설 책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웃기고 넘어갈 만한 최불암 시리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도 나름 일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으스스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런 아주 기괴한 상식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다음 기괴한 상식입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아니 뭐 아티스트 분들이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쉬어가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건 잘 알겠습니다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까도 보셨던 NIH입니다. 이제 미국의 공식 공인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커트 코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커트 코베인은 뭐 아시겠지만 그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고 해서 그 너바나 아시죠? 너바나 그 티셔츠 유명한 요즘 애들 많이 입잖아 그거. 그 밴드의 보컬리스트예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4년 락스타 커트 코베인의 자살은 학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그의 죽음이 모방 자살, 특히나 청소년의 자살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이 선망받는 락밴드의 보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러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같이 따라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낳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도 커트 코베인이 살다가 사망했던 시애틀 지역 사회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1994년 당시에 시애틀 킹 카운티 지역에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었던 베르테르 효과,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욕망을 사람들이 갖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이후에 자살 위기 전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따라서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나도 지금 약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예방 전화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애틀에서 모방 자살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자살에 사용된 수법, 그리고 당시 진행되었던 위기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멋진 행동이 아니다라고 미디어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만큼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지금에 와서는 아티스트가 죽는다고 따라 죽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서도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뭐 특히나 무슨 그룹이 해체하거나 했을 때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정도로 좀 순수한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 코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커트 코베인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한 탓에 이렇게 모방 자살률이 높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요 절대 멋진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럴만도 한 것이 워낙에 또 잘생긴 보컬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니아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염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젊은이들이 많이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사실은 최근 근래 들어서 홍대 쪽에서 그런지룩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분이 그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지금 옷 입은 패션 보세요. 티셔츠에다가 약간 모헤어의 재질의 가디건 입고 있고 장발 기르고 이게 뭐 옛날 사진 같지가 않잖아. 요즘이라고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또 패션적으로도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나 지금 이 선글라스 이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왔던 선글라스긴 한데 지금도 커트 코베인 선글라스라고 하잖아, 이 선글라스를. 하여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더 멋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상식입니다. 의도한 거 아닌 거 맞지? 라고 하는 상식인데요. 뭐길래 의도하지 않은 게 맞는 걸까요? 아마도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얼핏 봤을 때는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무언가일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영문 위키피디아입니다. 여기에 펩시 쿨캔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펩시코의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제작됐던 4가지 디자인의 홍보용 콜라캔 시리즈입니다. 이 디자인은 특히 네온 사인할 때 그 네온, 네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디자인에 야스, SEX란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퍼져 나왔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이게 위에만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이제 불규칙한 대칭되는 무늬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캔 2개를 연이어 놓으면 놀랍게도 SEX 처럼도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펩시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서 1990년 추모의 날부터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에서만 한정판 펩시 쿨캔을 배포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모션은 1979년 이후에 펩시 캔 디자인에 처음으로 변화를 준 거였습니다. 펩시 쿨캔은 컨페티, 선글라스, 네온, 모티프 이 4가지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로고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펩시의 리브랜딩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0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였는데 펩시코는 이 펩시가 젊은이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톡톡 튀고 활발하고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펩시 쿨캔을 출시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 네온 디자인의 캔을 세로로 쌓아봤는데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SEX란 단어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 부모들이 펩시코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불만에 대해서 펩시의 회사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여러 메시지가 보일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가 되면서 펩시코는 캔 배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펩시의 매출이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펩시 쿨캔 캠페인은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라고 이제 해요. 예전에 그 도시전설 알아보는 시간 중에서도 그 광고 속에 숨겨져 있는 야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생식의 본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도 생식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SEX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캠페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까도 봤지만 판매율이 20%가 증가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진실은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튼 썩 그렇게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아주 신박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묻었던 묘를 파내서 그 시신을 들쳐 엎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섬찟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니, 묻었던 묘를 파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어깨에 들쳐맨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Funeral Guide라고 하는 장례의 문화에 대해서 적어놓은 어떤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마다가스카르의 파마디 하나라고 하는 이제 장례 의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과 유럽 전통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이 떠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육신이 완전히 땅과 결합하고 뼈가 먼지로 변한 다음에서야 영혼이 사후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기 전까지는 아직 영혼이 그 시체에 남아있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가족이 생을 다하게 돼서 이제 묻히게 되면은 실제로 그 육신이 완전히 썩기 전까지는 잘 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례 문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파마디 하나라는 것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고인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례 의식인데 가족들은 며칠 동안 걸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묘지나 무덤까지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이냐? 바로 묘를 파내서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가서 묘를 꺼내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수의 이런 것들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축제를 벌이게 됐는데 그중 일화는 그들을 어깨에 들쳐매서 들썩들썩 춤을 추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turning up the bones라고 해서 유골을 뒤집는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사실상은 장례식이라기보다는 가족 모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마디 하나는 이틀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축제가 끝나게 되면은 그 들쳐맸던 시신을 다시 묘자리에 넣고 거기다가 돈도 넣고 선물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지내셔라 이렇게 하는 과정이래요.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공감이 안 되지는 않죠. 예,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게 하잖아. 약간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은 가가지고 이제 성묘 드리고 뭐 그런 느낌인 건데 실제로 그 시신을 들쳐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그쪽의 문화라는 거죠. 어떤 식인지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봤는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파마디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시신을 들쳐매고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여튼간에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뭐 슬퍼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같이 시신을 들쳐매면서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타지 사람이 보기엔 조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차별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고인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지금 현재가 망자와 산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인 거니까 돌아가신 분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산자가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는 있기 마련이고요. 문화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봤을 때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들이 좋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족애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괴하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어서 다음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최근에 모 통신사에서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또 그에 또 분개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를 갈아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개인정보는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나라는 개인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가디언지입니다. 여기에 스웨덴의 정보 공개법이 연이은 치명적인 폭탄 테러로 이어지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월의 어느 날 밤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던 무렵 소하 사드 씨는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대학 도시 웁살라 근처의 조용한 마을에서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던 24세의 그녀는 최근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녀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른 아침 그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폭탄의 폭발이 집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창문과 벽이 무너지고 소하 사드 씨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폭탄 테러의 표적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갱단원과 관련된 이웃일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그녀는 갱단의 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갱단이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밑에 적혀 있어요. 1776년 스웨덴 헌법으로 지정된 이 언론의 자유법은요, 모든 사람이 공식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법인데요. 스웨덴의 인권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기본 원칙이다. 숨겨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국세청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 주소, 층수, 입주일 이런 것들을 1초 만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싫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30일 동안만 삭제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정보들이 구글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세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개인정보라는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범죄자들이 자신이 표적하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의 반면에서는 스웨덴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한 일면으로서 이런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쪽에서는 좀 더 그 정보공개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정보가 누구든지 간에 1초 만에 알 수 있다. 집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저는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지 않아요 이거? 그죠?
아니 살다 보면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전 여친, 전 남친 이런 사람들이 내 집 주소를 다 안다고 생각해봐. 아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제 주소를 막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뭐 밤새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좋은 법 같진 않은데 공감이 좀 되진 않네요. 하지만 스웨덴이 그렇게 개방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들이 괜찮다면 뭐 저희는 할 말은 없죠. 어쨌든 이게 좀 악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상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아, 짧죠? 시간 금방 갔죠? 하지만 다음 시간을 위해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행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야, 나도 우리 형도 내가 아는 모든 남자친구들도 다 처음엔 여자였다는 거죠? 상상하기가 싫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토리MD라고 하는 의학 관련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여성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유니섹스는요, 단순히 옷에 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자궁에서 가장 초기에 발달하는 동안의 태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 달 이상 동안 모든 배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이 태아는 그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지지 구조를 어머니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담이 창조됐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인류의 원조는 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배아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던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던 여성에서 성장하는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초기의 6주 동안은 겉모습이 같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일정 시기가 된 다음부터 Y 염색체가 발현되게 되면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알고 있던 게 사실은 남자도 이 꼭지스가 있잖아요. 남자도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여자라면은 이해가 돼. 왜냐면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식을 갖게 되면은. 근데 남자는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있는지. 그게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뒤늦게 결정되기 때문에 6주 동안에 이미 신체가 형성이 돼버려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는 없지만 젖꼭지가 있긴 있는 거죠. 남자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가 됐든 간에 참 신기합니다. 6주 동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겉모습이 완전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21세기의 전 인류가 추구하는 정말 양성평등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가 최초의 태아였을 때는 양성평등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예.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도 으스스하고 신박하고 재밌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특히 도시전설이나 뭐 나폴리탄 괴담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만 제가 제일 즐겁게 재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어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취침 되십시오.